이거 후행 지표야. 이거 무디스가 뭐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절하했다는데 실제로 시장에서는 무디스가 뭐 108년 만에 뭐 국가 신용 등급을 강등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그 반응을 하진 않았어요. 이제 국채 시장은 약간 30년물 수익률이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하는 5.0%를 뚫고 5.03%까지 이게 터치하고 내려온 거예요. 터치가 왜 중요하냐면 한번 터치하고 나면 그걸 다음번에 거기를 또 뚫고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국가 신용이 등급이 하락된 거 사실 언뜻 예전에도 본 것 같긴 한데 일단 지난 19일이죠. 그러니까 뭐 오늘이 이제 수요일이니까 이틀 전입니다. 월요일에 한국 증시 포함해서 아시아 증시가 이제 상당히 일단 폭락을 했다고 해요. 그 이후에 이 국가 신용 등급 이야기가 있는 거죠. 네네네. 무디스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간으로 뉴욕 증시가 정규장을 마감한 뒤에 이제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최고 등급에서 한 단계 강등을 합니다. 근데 이게 무디스가 1907년에 이렇게 최고 등급을 한 이래로 108년 만에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미국 신용 등급이 하락한 게 이제 이게 처음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뭐 그 별 문제 없을 거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신용 등급을 이렇게 강등한 다음에 아시아 증시가 이제 처음 열리는 이제 증시거든요. 열리니까 뭐 폭락을 해버린 거죠.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뭐 별 영향이 없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뭐 폭락을 해서 뭔가 신뢰도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야, 재밌네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이 시장 다 끝나고 나서 그때 발표해 놓고 그 발표에는 뺨 맞는 것은 원래는 이제 그러니까 증시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뭐 공시라든가 각 기업의 공시라든가 뭐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걸 발표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애프터로 증시가 끝난 다음에 애프터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정규장이라고 얘기하고 그 뒤에 조금씩 또 거래가 있기 때문에 정규장이 끝난 다음에 이걸 발표하는 거는 기본적인 거죠. 근데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휴일이 있고 그 다음에 아시아장이 열리는 거죠. 왜 이게 이제 우리나라 주식에서도 그렇고 주식시장에도 그렇고 아시아 증시에서 이렇게 주가를 떨어뜨리게 반응을 했느냐. 시장 참가자들이 볼 때 안 그래도 이제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쓰고 뭐 금리를 낮추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신용 등급을 낮추는 것이 그런 트럼프의 어떻게 보면은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이제 일이라서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조금 뭐랄까 좀 난항을 겪겠다 또는 뭐 이런 그 예상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앞에 있었던 이야기하고 또 연결될 것 같아요. 다 연결이 되죠. 진짜로. 거예요, 네. 이거 뭐 이것도 같이 보니까 야 진짜 제2의 플라자 합의는 거의 저기 이제 하늘로 점차 날아가는 느낌도 드는데요. 일단 보자면은 그러면 이 108년 만에 처음이라면 엄청난 변화인 건데 무디스 입장에서만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 등급 신용 등급이 하락이 다른 곳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국제 신용 평가사가 이제 국제적으로 주요한 게 이제 세 개가 있는데 무디스, 스탠다드 앤 푸어사에서 S&P, 그다음에 피치 이렇게 있는데 가장 먼저 미국의 신용 등급을 하락시킨 회사가 S&P예요. 그래서 2011년 8월 5일 날 그때 이제 최고 등급에서 한 단계 하향 조정을 1차적으로 했어요. 이건 좀 알겠어요. 그 서브프라임 그 모자 서브프라임 모기지. 처음에 저는 모기지가 뭔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관련된 거에 후폭풍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그때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나서 뭐 세계적인 국제적인 금융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뭐 아이비라고 하는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하면서 뭐 이제 미국에서 유럽이 이제 엉망진창이 되니까 미국하고 유럽하고는 엄청나게 이제 금융으로 엮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그 국내 금융위기도 쥐치락거리하고 유럽도 쥐치락거리 하는 과정에서 뭐 이렇게 돈을 엄청나게 풀기 시작하고 그 당시에 이제 버냉키가 연준 의장이었는데 그때 헬리콥터 밴이라고 할 만큼 양적 완화를 막 미친 듯이 했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연준의 금리가 제로까지 갔고 그러다 보니 뭐 이렇게 양적 완화를 계속하니까 재정 적자의 폭이 엄청 커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2011년에 S&P가 반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제가 이거는 이제 챗 GPT나 이런 데다 물어봤어. 야 S&P가 왜냐면 저도 2011년 일이니까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S&P가 그때 왜 그
국가 신용 등급을 하락시켰지? 답변을 해봐. 그랬더니 이제 얘가 답변을 한 거예요. 첫 번째가 미국 정부의 부채 급증과 재정 건전성 약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연준을 중심으로 해서 돈을 엄청나게 풀어요. 헬리콥터에서 뭐 달러를 풀듯이. 그러니까 미국의 국가 부채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정부의 예산 적자가 국내 총생산의 11%를 넘고 그 정부의 순부채가 2013년에는 GDP의 80%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제 내린 거예요. 그다음에 당시에 이제 이게 오바마 시절이거든요. 오바마 네. 정부 시절인데 그 상하원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엄청나게 오바마가 어떤 정책을 피려고, 그러니까 이제 양적 완화를 세게 해서 당시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그 미국의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늘 얘기하면 서민을 네. 막 도와주려고 엄청나게 이제 정책을 막 피려고 할 때마다 의회가 그거를 반대를 하고 나서요. 그래서 정치적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고 연방 정부의 부채 한도 디폴트 문제가 계속 제기되면서 이 부채 한도를 상향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 의회의 반대로 오바마 행정부가 이걸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갈등이 심하다면 제대로 정부가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한다. 그래서 정치적 불안정성이 이제 하락의 원인이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재정 개혁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건 그러니까 쌍둥이 적자는 얘네가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1980년대 이래로. 그래서 이 재정 개혁을 해서 부채를 줄여야 되는데 당연히 이거 쉽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S&P가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23년에서 이제 피치가 다시 또 8월에 또 내립니다. 그 금융 시장을 그 강등을 시켜요. 그때도 내용이 똑같아요. 정치적 교착 상태가 있고 의회와 행정부 사이에, 그다음에 재정 건전성이 약화되어 있고 부채를 줄이려는 계획이 부재하다. 이 얘기를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무디스가 이제 가장 늦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장관도 얘기하는 게, 야, 이거는 무디스가 한 거는 사후적으로 한 거지. 이게 선제적이라고 볼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큰 영향이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큰 영향이 없어라고 하지만 느낌이 뭐냐면 그렇게 보수적인 무디스가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한 거니까 대단한 경고일 것도 같아요. 실제 그 무디스의 그 신용등급 강등 이유 중에서도 가장 앞서 나왔고, 그다음에 나머지 두 개의 그 신용평가사도 똑같은 이유를 들어서 신용등급을 내린 건데요. 바로 이제 미국 그 재정적자 심화 이건데, 미국 재정적자가 얼마냐면 5월입니다. 5월 기준 약 그 미국의 국가 부채가 36조 2,200억 달러라고 해요. 우리 저번에도 한번 같이 얘기했어요. 36조. 우리 돈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구경하지도 못한 숫자인데 5경 744조 원. 이거는 이제 또 우리로서는 이제 뭐 가늠이 안 되는 그런 규모죠. 국가 부채가. 여기에 대한 그 이자만 해도 뭐 1조 달러 이렇게 넘었고, 그리고 그 한 해에 1년에 약 1조 6,600억 달러가 이제 증가해요. 해마다 이제 1조 달러, 1조 6천억 달러씩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미국이 기축통화국이 아니었으면 벌써 이미 국가 파산이지. 부도가 난 거죠. 외환위기야 얘네. 예, 외환위기. 그러니까요. 외환위기인데 얘네는 기축통화국이라서 지금 멀쩡하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이점은 자기네가 생각을 안 해. 아니,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단순해서 재정 적자가 이 정도면 그게 아니라 저 같으면 좀 얼르고 달러서 야, 좀 전체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좀만 좀 좋은 합의를 해보자 이럴 것도 같은데 너무 거칠어요. 아니 근데 그거보다도 미국 국민들의 소비를 줄이도록 그때 정부가 해야 돼. 네. 아니 선배가 얘기한 네, 거고 네. 저는 이제 지금 이제 네. 리피트하는 건데 네, 네. 반복하는 건데 본인들의 그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이도록 독려하고 과소비를 막고 이런 거를 정부가 해야 되는 거죠.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옛날에 저축을 좀 늘리고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저축과 내핍 두 가지를 네. 해야 돼요. 경상수지 적자가 나거나 재정 적자가 나면 우리는 늘 그런 걸 하지. 네,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최고의 방법인 거잖아요. 그렇죠. 가장 돈 안 들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네. 미국은 그렇게 안 했고, 미국은 또 그렇게 하면 정치적으로 좀 위험하기도 하고, 정권이 넘어가죠. 예. 또 하나는
그 나라의 그 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패권이라는 게 이제 군사적 패권도 있지만 경제적 패권도 있거든요. 바로 네. 이제 기축통화국이라는 그 경제적 패권인데 일단 전 세계가 어쨌든 달러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려면 미국이 어쨌든 물건을 사주고 달러를 계속 그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적자의 형태로. 그 경제 메커니즘이 그랬다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국가 부채는 그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는 어찌 보면 그런 그 구조적인 산물이다. 어떻게 보면은 그 예정된 그 네. 것이라는 거죠. 예. 와, 골치 너무 아플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래요. 그 나라 이야기 이제 미국은 그러니까 알아서 하겠죠. 조금만 더 얘기하면 네. 우리가 그 97년에 외환 네. 위기가 왔을 때 네. 금리가 얼마였어요? 금리가 거의 16%막 이렇게 됐어요. 옛날에 은행 금리가. 뭐 은행에다 돈 넣으면 그래서 엄청 그 당시에 많이 받았죠. IMF가 우리한테 니네 돈 풀지 말고 내핍하고 저축 늘리고 그리고 우리 뭐 있는 자산 팔고 막 이래가지고 금 팔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위기를 극복한 거잖아요. 그만 근데 그대로 사실은 돌려주시면 돼요. 아니 2008년에 걔네도 거의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금융위기 비슷한 걸 맞았는데 네네. 걔네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베넌키가 금리를 제로로 만들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니네 내핍해야 된다고 막 얘기하면서 지네 외환 위기가 딱 닥치니까 자기네는 금리를 제로로 높이고 양적 완화를 미친 듯이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재정 적자가 엄청난 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오바마 정부가 욕을 먹은 게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붕괴라는 네. 뭐 미국 언론인이 쓴 책이 있는데 그걸 보면 그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그 약탈적 자본에 의해서 고통을 받은 서민들은 도움을 많이 못 받았어요. 거의 망해서 나갔고 그다음에 그 뭐 이렇게 수학 공식 해가지고 막 파생 상품 열심히 팔았던 그 아이비들은 네. 나중에 뭐 죄도 별로 받지 않고 털고 나간 거예요. 부자가 돼가지고. 늘 왜 그 뭐랄까요? 늘 반복돼요. 그런 비극을 늘 변화가 없어요. 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부분들을 좀 짚어볼게요. 예, 뭐 그래서 이제 과도한 재정 적자나 심각한 정치적 갈등, 그다음에 고령화나 저출산 이런 것들이 경제 성장률을 하락시키거나 하면 그 한국도 굉장히 위험스럽다 이런 거를 이제 국제 신용 평가사들이 계속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의 국가 부채 규모는 GDP의 한 50% 규모라고 하는데 이제 뭐 저출산과 고령화가 계속 진행되면 경제 성장률이 제한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도 뭐 미국과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요. 올해 지금 1분기에 이미 한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역선상했거든요. 그래서 새 정부가 들어서서 이런 문제를 잘 슬기롭게 극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각한 정치적 갈등에 대한 이야기는 온 국민이 피부로 느낀 것 같아요. 네. 고령화 저출산은 이전부터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한국은 현재 신용등급은 어떤 상태인 거예요? 무디스를 네네.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 2015년 AA2로 이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네. 이게 이제 일본보다는 두 단계가 높은 수준입니다. 높네요. 예, 좀 몰랐어요. 일본은 네. 이제 2010년에 이제 한 차례 강등이 됐는데 그 이유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재정 적자 증가 이게 이제 이유였는데 뭐 지금 이제 한국도 저출산 고령화라면 세계에서 가장 그 가파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 네. 측면에서 한국도 앞으로 이 문제를 잘 극복하지 못하면 그 경제의 성장 잠재력도 떨어지고 성장률도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정부의 부채 규모도 늘어날 테고 지금 우리가 재정 건전성은 어느 정도 유지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악화되면 우리도 지금의 신용 등급을 유지하기가 참 어렵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보니까 어쨌든 다들 이런 경제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결국은 동아시아 사람들하고 어떻게 살아갈지부터 여러 가지 그 고민할 것 같아요. 다들 하여튼 극복될 수 있기를 바라겠고 미국 증시 부분으로 가볼게요. 그럼 미국 증시는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떨어졌겠죠? 아니요. 아니에요? 네네. 이제 19일 현지 시간으로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했을 때 처음에는 약간 이제 국가 신용등급 강등에 따라서 약간 약세를 보이다가 네네. 막판에는 이제 강보합으로 끝났어요. 이미 반영됐었던 네, 걸. 그러니까 다 보합.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뭐 MBC
그 뉴스 인터뷰에 나와서 네네. 아 이거 후행 지표야. 이거 무디스가 뭐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절하했다는데 실제로 시장에서는 무디스가 뭐 108년 만에 뭐 국가 신용 등급을 강등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그 반응을 하진 않았어요. 이미 선반영됐다. 네. 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국채 시장은 약간 이제 꿀렁꿀렁했는데 뭐냐면 이제 30년물 수익률이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하는 5.0%를 뚫고 5.03%까지 이게 터치하고 내려온 거예요. 이게 살짝. 그러니까 이게 터치가 왜 중요하냐면 네네. 야, 한번 터치하고 나면 그걸 다음번에 또 도전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고 거기를 또 뚫고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있고 10년물 역시 수익률도 4.5%로 웃돌아서 야 이제 아까 트리플 약세 얘기했잖아요. 달러, 증시, 국채 시장 모두 다 약세인 것 이런 것 이게 나타나는데 그래서 그 셀 아메리카가 이제 또 재점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상당히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튼 일단 터치를 하고 뚫지는 않고 뭐 이렇게 다 내려와서 뭐 무디스의 강등 결정이 시장에는 금융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사실 그래서 아주 우려할 건 아니지만 근데 앞에까지의 이야기를 쭉 보자면 그러니까 지금은 마치 무슨 뭐랄까요 폭풍성 전야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민을 걱정할 일이 있겠죠. 하나라도 없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네, 이게 뭐 그 신용 등급을 이제 하락시킨 이유를 하나하나 보면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제가 아까 그 구조적인 문제라고 했는데 구조적인 문제는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그 지속이 되면 앞으로 신용 등급은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정부가 나서서 본격적인 어떤 그 회복 노력을 해야 되는데 현재 트럼프 정부가 그렇게 할 것 같지도 않고 왜냐하면 감세 정책을 계속 쓰고 있고 뭐 그걸 관세로 메꾸겠다 이런 게 제대로 작동할지 의구심도 있고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신용 등급은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금융시장은 미국 그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점점 좀 거두지 않을까 조금씩 약화되는 추세로 가고 달러에 대한 신뢰도 약해지는 뭐 그런 추세가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인플레이션이 이제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되고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미국 국채가 매력적이지 않아. 그럼 어떻게 팔아야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뭐 미국 해방의 날이 아니라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뭐 내일 당장 뭐 몇 년 안에 잃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렇게 계속 약화되거나 이렇다면 이제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누적에서 누적되면서 뭔가가 변화될까봐 변화될 수는 있죠. 근데 변화되는 게 결국은 약소국이나 또 약자들한테는 분명히 피해가 될까봐.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앞에서 얘기했듯이 중국이 이제 그 미국 국채를 두 번째로 많이 가지고 있었는 나라였는데 이제 지난 그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이제 3위국으로 내려앉고 2위국이 영국으로 바뀌었어요. 참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무디스 결정 이후로 일단 또 다시 한번 핑퐁가 되고 한국 환율 부분 살짝 언급하고 끝낼게요. 네. 예. 아까 그 말씀했듯이 이제 환율이 왔다가 이게 굉장히 그 뭐 결정 이후에 환율이 좀 많이 가파르게 또 하락이 원화 가치가 하락하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금융시장 관계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장기적으로는 원화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 그래서 1,350원쯤에서 대충 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하고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에 들어온다면 그리고 우리 아까 중요한 서학개미들이 또 네. 미국 증시를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온다면 한국에서 환율 하락, 그러니까 원화의 가치가 상승이 되면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환율이 좀 안정화되지,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높은 상태에서 안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서학개미 말씀하셨는데 서학개미 입장에서 환율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미국에서 1달러짜리 주식을 팔았어. 우리 들어오면 1,460원 받았는데 앞으로 1,350원밖에 못 받는다면 얼른 팔아야 되는 거죠. 그죠? 요즘 그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을 정리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예, 그게 이제 보도가 이미 환율의 나오고 있어요. 움직임을 딱 보니까 아 들어와서 잘못하면 번 돈 다 까먹게 가까먹게 생긴 생겼다 이런 예상들이 가능하니까 지금 서둘러서 이제 정리하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예. 제가 기억이 사실 뭐 환율을 따져볼 그런 경우는 여행 갈 때 말고는 따져볼 일이 별로 없어요. 보통 그 어느 정도가 적정선상이었던 거죠. 저희는 아까 뭐 1,000원이면 딱 좋다 계산을 했는데 뭐 1,100원, 1,200원 막 이렇게 했었던 것도 기억이 나서 어느 정도가 가장 우리가 그래도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00원, 1,400원은 그 외환 위기 상황의 그 엄청난 환율이에요. 금액인 그러니까 이제 거잖아요. 우리나라 원화를 팔아서 달러를 많이 샀기 때문에 이게 이 가치가 하락한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학개미들이 좀 돌아오고 그러면 뭐 하는데 아무튼 저희가 가장 좋은 건 뭐 1,000원 안팎인 건데 모르겠습니다. 참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주마다 계속해서 이 경제 부분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이봉연 경제평론가 그리고 문서영 서울신문 기자님과 함께 경제 이야기 나눴습니다.